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벌 시작하기 가운데 이제 압축하기에 대해서 보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벌 본벌을 끼울 때 산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보온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온을 자칫 약하게 하게 되면은 산란의 권력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왕이 산란을 하고자 해도 제대로 산란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온이 왜 중요하면은 그렇게 산란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보온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양날의 금이 칼날과 같아가지고 지나치게 되면은 과습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봉군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적당한 어떤 그런 보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습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온은 튼실히 하되 이 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온은 그 사양 관리와 함께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좋은 보온의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압축입니다. 얼만큼 벌의 무리를 산란 소비 안에, 그리고 또 이 가리벌로 집어넣은 먹이장에 벌을 잘 압축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 압축을 시킬 때 그 양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 산란 소비에 충분한 벌의 양이 착봉이 되고 먹이장까지 충분히 착봉이 되어서 잘된 압축이 잘 된 어떤 그런 봉군의 모습을, 벌통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압축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제일 먼저 작업한 벌통을 열어 보았을 때, 개포를 탁 벗겨 보았을 때, 먹이장 뒤에 제가 사양기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뭐 또 자동 사양기를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신 분이라면은 사양기 대신에 격리판이라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격리판이나 사양기 뒤편에 넘어오는 벌의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한 주먹만큼이라도 양쪽에서 사양기나 격리판 앞 뒷부분에서 벌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착봉의 상태가 적당한, 또 알맞은 어떤 그런 착봉의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이 압축이 보온의 1번이고요. 2번은 화분떡을 올리고 난 다음에 덮는 비닐, 포장지죠. 포장 비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압축에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온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온 마감 재료가 포장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 비닐을 어떤 분들은 요즘 보면은 포장 비닐이 벌통 전면을 다 덮을 수 있는 크기로 나오는 경우도 곧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통 전체를 덮을 수 있다 해서 실제 화분떡 포장 비닐을 가지고 벌통 전면을 덮으면은 과습으로 인해서 습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닐을 포장을 할 때에는 비닐로서 이렇게 보온을 할 때에는 벌이 있는 위치, 가령 사양기 넘어 조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먹이장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그 사용기 앞부분까지겠죠. 거기까지만 예, 포장 비닐로서 보온을 해주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 비닐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 개포를 덮고 신문지를 덮고 뭐 또 보온덮개라든지 뭐 설탕포대라든지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꺾어서 최대한 안에 열기가 벌통 뒤편에 남아있는 뒷공간으로 이렇게 드나들지 않도록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뭐 훌륭한 포장 방법이라고 또 보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온을 하고 난 다음 중요한 것은 사양 관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사양 관리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과습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냉해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략 이렇게 그 봄불 깨우기를 하고 난 다음 봄불을 시작한 다음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서 이제 급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내 벌의 군세는 생각하지 않고 사양기에 만약에 사양액이나 물을 가득 부어두고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그 봉구는 대부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 이것을 일주일, 2주일, 3주일 다음 화분떡 갈아줄 때까지 만약에 방치를 해 두시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화분떡 찌꺼기와 그 다음 봉개된 그 먹이장에 봉개된 부분을 뜯어낸 밀랍 찌꺼기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어떤 그 청소벌들이 청소해 놓은 찌꺼기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또 죽어 놓는 어떤 그런 사봉들이 바닥에 쌓여 가지고 습기가 가득 차서 곰팡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생기게 되고 가스가 발생해서 벌의 생육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들은 계속 이렇게 많은 수의 벌들이 죽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 관리된 벌도 이 과습 피해로 인해서 섭피해가 발생해서 석고가 온다든지 심한 경우는 부스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양 관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짚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저걸 짚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이 목사양기, 흔히 광식 사양기라고 얘기하죠. 그 목사양기나 또 요즘은 뭐 플라스틱 제품도 나옵니다. 그런 어떤 그 사양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동 사양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요즘은 또 소문 급수기라고 해서 소문으로 이렇게 급수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사실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물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벌통 안에 내부에 사양액이나 물이 가득 들었을 때 군세가 충분하지 않은 벌의 경우에는 이 사양액이나 물이 충분히 데워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벌이, 여러분들 벌통 이렇게 내금해 봤을 때 사양기에 이렇게 벌이 죽어 가지고 사체가 떠서 심지어 부패되는, 그래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간혹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벌의 생존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세에 맞게, 벌의 양에 맞게 적당량의, 그래서 처음 범프를 시작하실 때에는 이 급수나 사용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급수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농도가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1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뜩이나 산란할 공간이 부족한데 먹이를 1대1이라면 보통 이렇게 물 1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탕 한 포 15kg죠. 요걸 섞으면 1대1 사양액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 설탕 4포에 물 3말꼴이겠죠. 물 3마리 60리터니까 설탕 4포 하면 60kg죠. 그 비율로 해서 이렇게 사양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정도의 저미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밀이 되어 버리면은 가뜩이나 산란장 자체가 먹이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먹이를 그렇게 진하게 주게 되면은 산란할 공간이 없어진다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봉주님의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초기에 여왕이 산란을 나갈 때에는, 또 산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열을 내야 되고 상당량의 먹이 소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느 시기보다도 처음 범프를 시작할 때 먹이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지나칠 수도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당액을 공급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대1 당액을 군세에 맞게 적은 양부터, 처음에는 적은 양, 뭐 보통 그 2매 1 가리벌이라면은 그 사행기 기준으로, 목 사행기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이 채 안 되는 정도, 뭐 그 정도 양이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양으로서 급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행기 가득 이렇게 부어주게 된다면은 그 사행액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다 소모되기 전에 변질도 될 뿐더러, 또 그 사행액이 발산하는 냉기 때문에 벌들이 먹이를 먹으러 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봄벌을 키우는 시기를 제외하고 가령 이 3월 한 20일경 춘분무렵이 되죠. 그 시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월동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까지, 10월 하순경까지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다 보면은 사행기 속에 빠져 죽는 벌들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많은 어떤 그런 봉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에는 겁이 하는 먹이 양이 단순히 많아서 벌이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기 때에는 사행기 속에 이제 벌이 빠져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철망도 집어넣고, 또 뭐 이 임시 수단으로 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강한 봉군은 비록 약군이라 하더라도 병해의 피해를 받지만 않았다면은 그 시기 때 3월 중순경부터 춘분 무렵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사실은 먹이 때문에 또 아니면 뭐 온도의 어떤 차이에 의해 가지고 사양이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사양기에 빠져 죽느냐? 그것은 응애 피해입니다. 왜 그러냐? 응애 피해를 보게 되면은 비록 정상적으로 태어난 성봉, 어른벌이라 하더라도, 성봉이라 하더라도 실제
체중이 정상적인 벌에 비해서는 최소 15%에서 20%, 심할 경우는 20% 정도까지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아예 어른벌로 성봉으로 크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체중 자체가 그렇게 그 15% 정도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체력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벌에 응애 피해를 받지 않은 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벌들이 사행기 속에 먹이의 유인을 받아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기어오르는 힘이 약해서 사행에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응애 피해를 보거나 또 아니면 뭐 세균성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된 꿀벌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군들이, 다른 꿀벌들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그 전염을 이제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5인 이상의 어떤 집회도 금지하고 뭐 어떤 그런 사회 어떤 결정을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꿀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인간 세계보다도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거리두기를 꿀벌들끼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상적인 건강한 꿀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먹이도 주고받고 그래서 여왕에게도 먹이를 허비하고 수벌에게도 먹이를 허비하고 또 일벌들끼리도 서로 먹이를 주고받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한 군집 내에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 그런 교류를 하게 되는데 질병에 감염된 벌들은 먹이 허비를 하질 않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꿀벌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리를 걸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질병에 감염된 꿀벌들은 그러한 관계 맺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기 속에 빠졌을 때 다른 꿀벌들이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힘으로 헤쳐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사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참조하시면은 그 응애 피해가 사실은 이렇게 소문 대처럼 많은 분들이 보면은 벌통 앞에서 벌들이 기는 벌이 많이 생겨야지 아이고 응애 피해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응애 방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벌써 기는 벌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었을 때는 응애 피해가 감염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약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파악하는 응애의 어떤 그 번식 정도를 파악하는 한 어떤 진단 방법으로서 사행기 속에 빠져 죽는 벌의 양을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사행기의 일을 하다 잠시 옆길로 갔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이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 사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소문 사양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밤에 이렇게 보온덮개를 내려 덮어 벌통 앞에까지 내려 덮어 가지고 뭐 얼지 않을 정도 얼지 않는 정도까지 이렇게 관리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소문 사양기는 범프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 사양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하루에 다 먹어줄 수 있는 양을 넘었을 때에는 이것이 밤 사이에 윗부분은 얼고 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거의 아마 10도 이내일 겁니다.
10도 이하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찬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물을 급이한 꿀벌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탈이 나서 설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사병이 나타난 봉군의 경우에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사봉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문 사양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이 당액을 넣지 않고, 처음 시작 당액을 넣지 않고 찬물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마감을 했을 때에는 습피해가, 이내 습피해가 생겨서 안에서 이제 곰팡이도 피고 해서 식욕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급술하는 시점은 사실은 보온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하셨다면은 사실은 한 사이클 정도, 최소한 20일 이상 굳이 급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얘네들이 습도를 조절해 나가고, 또 먹이를 서로 이렇게 여왕이라든지 애벌레에게 먹이는 먹이를 만들 때 충분히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는 반드시 흡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마치 무슨 큰 어떤 원칙이나 또 어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관리 방법인 것처럼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극히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범프를 시작해서 대략 20한 7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면은 한 사이클이 돌고 두 번째 이제 이 산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산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첫 번째 사이클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여왕이 산란을 딱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산란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산란해 나가는 산란을 찍는 그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계산을 할 때에는 대략 한 7일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내금을 하게 되는데, 내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시기 때 사실은 이 시기 이전에 한 사이클이 돌기 전에 벌통을 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제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내금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주는 어떤 그런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금을 하실 때는 다른 사항은 점검하지 마시고 화분떡, 그래서 실제 이제 2매 1 가리벌 같으면은 대략 한 25일에서 30일 그 사이쯤 되면은 이제 한 개의 화분떡 1에서 1.2kg쯤 되는 양을 얘네들이 먹어줍니다. 그리고 1매 1 가리벌의 경우에는 화분떡 반 개 정도를 소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화분떡을 처음 이렇게 얹어줄 때 2매 1 가리벌은 한 장 정도 얹어도 될 것이고요. 만약에 반 장밖에 안 얹었다면은 2매 1 가리벌을 반 장밖에 안 얹었다면은 봄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0일 한 20일쯤 돼서 화분떡을 재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2매 1 가리벌은 한 장의 화분떡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매 1 가리벌 정도 양이 되면은 반장 정도만 얹어 놓으면은 아마 한 사이클 돌 때까지 무던하게 충분히 이렇게 급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두 번째 화분떡을 잡아 넣을 때
간혹 이렇게 일부 봉주님들이 성격이 좀 급한 봉주님들이 정소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에는 첫 사역세로 돌았을 때에는 실제 개체군의 군집의 숫자가 처음 본포를 시작할 때보다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벌이 비록 사행기 너머까지 벌이 넘쳐나더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새로운 소비를 집어넣어서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일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소를 하는 어떤 그런 시기는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날 즈음에서 두 번째 화분떡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을 가령 30일로 잡는다면은 그로부터 20일, 그러니까 한 50일 범프를 시작하고 한 45일에서 50일 되는 그 즈음이 될 겁니다. 이때 두 번째 화분떡을 급이하면서 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정소를 할 때에도 가령 2매 1가리벌의 경우에는 벌의 상태가 이제 한 45일에서 50일쯤 되면은 여왕이 산란 소비 뒤에 있는 먹이장, 그 먹이장을 파내고 거기에까지 산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벌의 양은 아마 사행기 넘어 한 장벌 정도의 벌들이 넘쳐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 격리판을 먹이장 뒤로, 이제 세 번째 소비가 되겠죠. 소비 뒤로 넘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먹이량이 제법 되는, 그러니까 점일량으로 따지자면 대체로 한 40%에서 한 50%쯤 되는 소비 두 매를 꽂아두는 정도, 그렇게 이제 정소를 하게 되면은 다음 산란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벌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 때 정소를 하시면서 또 산란을 많이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내셔가지고, 만약에 점일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소비를, 공소비라 그러죠. 공소비를 꽂아 넣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봉군의 전체적인 군세가 약화되는 현상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정소를 할 때에는 정소의 첫 번째 정소가 되겠죠. 첫 번째 정소 할 때에는 정소하는 소비는 점일량이 최소 40에서 50%쯤 되는 먹이장을 잡아 넣어라. 그래야지만이 이 먹이를 얘네들이 먹고서 체력을 산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식량도 확보가 되고, 또 얘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먹이량으로도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범프를 시작하신다면은 아마 큰 실패 없이 범프를 키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범프를 시작하기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렇게 압축이라든지 보온이라든지 물 공급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뒤에 댓글로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종훈 전임 리더님께서 이제 오늘 제 수업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한철수 선생님께서 방제 전반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풀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